이 장은 예, 실증적 분석, 파지티브 어널리시스를 위한 몇 가지 분석 도구들, 재정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이긴 한데 사실 뭐 재정학에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비슷한 분야들,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 그리고 뭐 발전 경제학 관련된 분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응용 미시 경제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퍼블릭 파이낸스도 응용 미시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면 보통 이론 경제학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전공 분야이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론이 보여주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이제 실제 데이터나 실제 현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학 이론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수의 이론들은 사실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그런 이론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재정학에만 국한되는 그런 분석 기법들, 툴은 아니고요. 응용 미시 경제학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론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학 이론이 실제로 재정학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 이론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코제이션과 코릴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코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고 그리고 코릴레이션은 이제 상관관계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코제이션은 x 때문에 y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x causes y라고 해서 이제 x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이제 y가 어떻게 반응한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고 다수의 이제 경제 변수들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뭐를 코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변수가 뭐 때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코제이션과 코릴레이션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은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에서와 같이 실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experimental study라고 하면 이건 실험 연구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지난 한 20년 전부터 그 실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익스페리먼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재작년인가요? 에스터 듀플로 MIT 에스터 듀플로 마이클 크리머 그다음에 베너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험 연구를 접목한 것 그다음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 연구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어떤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 연구가 가능하지 않고 관측 연구 observational studies라고 해서요. 관측 연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뭐 실험 연구는 실제로 실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뭐 혈당을 낮추는 뭐 효과가 있는지, 혹은 뭐 백신 같은 경우에 항체가 적당히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려면
사람들을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야 됩니다.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처치가 가해지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비슷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처치가 가해지는 거예요. 약을 투여한다든가 혹은 뭐 백신 접종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실험을 하는 사람이 뭐 경제학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실험 연구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면 그러면 실험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관측 연구. 그래서 실험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관측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관측 연구는 대다수의 데이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가서 해당 섹션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쿼자이 익스페리먼털 스터디라고 해서 쿼자이는 이제 뭐 한 중간쯤 이런 반 뭐 이런 뜻이죠. 준 실험 연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연구에 특화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실험 환경이 되어서 그런 데이터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기획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게 바로 experimental stud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혹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실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럼 이제 quasi experimental study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으니까 팬데믹의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quasi experimental study를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국가는 외국인의 유입을 허용한 국가도 있는 반면에 국가라고 하면 국가 A 같은 경우 그래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입국하게 허용한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한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 B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허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B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국가 A와 국가 B가 서로 다른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국가 A에는 외국인을 허용하고 국가 B에는 외국인을 허용하지 말아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국가는 이러한 정책을 선택을 했고 또 다른 국가는 저런 정책을 선택을 했어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마치 실험을 한 것과 같은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그럼 quasi experimental study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죠. 제가 타이틀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과거에 이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전 미국의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죄송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였고요. 근데 그 이전 대통령이 이제 버락 오바마였는데요. 2008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기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벌써 이제 한 8년 전 8년이 뭔가요? 더죠. 트럼프 그쵸 예.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처음 대통령 첫 번째 임기를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했던 시기니까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공화당 후보였던 존 맥케인으로 기억합니다. 퍼스트 네임이 맥케인이 이제 경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두 텀이죠. 지난 8년 동안 2008년 시점에서 지난 8년 동안 어, 그 조지 W 부시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이 그 공화당 출신입니다. 공화당의 후보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8년 동안 대통령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정치는 대체로 이제 그렇죠.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서로 이제 뭐 양당 체제이고 공화당이 뭐 한 대통령이죠. 한 두 텀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또 이어서 하고 이런 좀 자연스러운 정권 교체가 어떤 정치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텐데 여하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버락 오바마 쪽으로 좀 기울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버락 오바마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하나는 뭐였었냐면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율이나 이제 법인세율 같은 것들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당연히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러한 정책을 선호하고 당연히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나 정치인들도 그러한 정책 방향을 선호합니다.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는 공화당 출신이었으니까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인하했던 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인상할 것인지를 두고 두 후보 사이에 이제 상당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논쟁이었냐면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발했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그 경제 상황이 물론 이제 좋았던 시기도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시기도 있지만 그 이전 시기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소득 불평등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폭락하긴 했지만 그 이전 시점까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주택 시장 과열과 비슷한 모습을 이제 미국 경제도 보여주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측의 이제 맥케인에서는 인하한 세율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 조지 W 부시가 인하했던 세율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반대로 버락 오바마는 세율을 다시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주장의 근거는 근로소득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work motivation이 떨어지기 때문에 덜 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고 누구의 주장이 틀렸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학 이론에서도 일관성 있는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율이 인상이 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율이 인상이 되면 경제 이론이죠. 여러분 노동경제학이나 미시경제학에서도 보셨을진 모르겠는데요. 자, 뭐 구체적으로 이론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니까 간단하게만 일단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죠.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세율이 인상되어서 일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일하는 시간, 근로시간이죠. 일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율이 인상이 되면 전보다 제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뭐 시간당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해서 그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일을 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두 효과 중에 뭐가 큰가에 따라서 세율 인상은 근로시간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은 이쪽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쪽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효과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감소의 효과가 더 크다를 서포트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증가의 효과가 더 크다를 서포트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케인의 주장이 맞고 오바마의 주장이 틀렸다, 혹은 오바마의 주장이 맞고 맥케인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모두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예상하는 건 너무 어렵고요. 세율 인하,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떠할 것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학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면 아마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할 때 보다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예상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세율 인상 인하에 따른 근로시간의 변화, 법인세율도 비슷하겠죠.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정말 좋아질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가 보다 확대되면 사망률은 감소할까? 혹은 건강보험 제도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았던 진료 과목에 대해서 정부가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형태로 건강보험 제도가 보다 더 제너러스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망률이 감소할까? 무상교육을 확대하면 학생들의 성적은 좋아질까? 네 번째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정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양쪽의 뭐랄까요, 이론의 방향이죠. 이제 서포트하는 결과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의 실업기간은 대체적으로 늘어날까? 그러니까 보통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풀리 다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기간이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기간 동안 이제 구직 활동을 좀 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이제 우리가 사전에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것인가 시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지, 건강은 좋아지는지, 사망률은 감소하는지, 성적은 좋아지는지, 투자는 늘어나는지, 혹은 실업률은 떨어지는지, 이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최종적인 아웃컴들일 텐데, 그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법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 Role of the Theory인데 경제학 이론은 왜 필요한가? 경제학 이론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우리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러한 이론이 그대로 접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경제학 이론들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경제학 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이제 컴피팅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 뭐가 증가하는 거고요. B라는 이론에 따르면 그게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변화의 방향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을 때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그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혹은 충돌하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론이 맞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A라고 하는 이론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B라고 하는 이론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죠. 우선 경제학 이론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적게 소비할 것이다, 적게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행동할 거고 내가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복잡한 현상들을 체계화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스마트한 경제학자들은 굳이 복잡한 어떤 그 체계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뭐 과정들이 그려지니까요. 두 번째,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이론이 예측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이론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가설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이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뭐 경제학자로서 조금 더 그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불필요하고요. 보다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득세율과 근로시간, 노동시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이 예측하는 방향은 어떠한지. 우선 미시경제학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시경제학을 강의하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아서 물론 뭐 제가 하는 분야에서 미시경제학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뭐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뭘 배우시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제가 강의는 하는데요. 여하튼 뭐 미시경제학이든 레이버 에코노믹스에서든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중에서 일부는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투입하고 나머지는 뭐 여가라든가 혹은 이제 가사노동, 홈워크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여가에 투입하기도 하겠죠.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홈 프로덕션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가사노동 같은 뭐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돌봐야 되고 뭐 내 밥은 못 챙겨 먹어도 이제 아이들 밥은 또 챙겨줘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사노동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가는 사실 아니죠, 그렇죠? 리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사노동이 포함됩니다. 큰 틀에서 이제 리저라고 한번 해보죠. 주어진 시간을 일을 할 수도 있고 여가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이죠. 뭐 잠자는 시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뭐 비슷한 시간 잠을 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재화에 대한 소비와 여가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우리는 이제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해피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중에서 여가에 더 많이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더 해피해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여가 시간, 리저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쪽 이슈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떤 걸 좀 보냐면요. 여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재정학 수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해 볼 만한 여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여가는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가사 노동, 그러니까 홈 프로덕션과 관련된 여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홈 프로덕션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 뭐 요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일종의 가사노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사노동의 결과물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실제로 마켓에서의 컨섬션을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옷을 뭐 세탁소에 맡길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좀 핸들하기 어려운 옷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조금 들여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드라이 클리닝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인들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드라이 클리닝이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니까 손수 뭐 하는 방법들이 어렵진 않아서 재료만 사서 집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건 홈 프로덕션이고 이건 마켓에서의 컨섬션을 홈에서의 컨섬션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형태의 리저는 그 마켓의 컨섬션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의 소비를 대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리저가 늘어나면 마켓에서의 컨섬션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식사도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맡아서 뭐 담당한다면 responsibility를 다 주고 이제 하게 된다면 그 하우스홀드의 마켓 컨섬션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켓과 홈 사이에 대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리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리저는 뭐냐면 정말 리저예요. 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그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리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리저는 대체적으로 마켓 컨섬션을 수반하는 리저입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이나 홈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쓰면 쓴 만큼 마켓 컨섬션과 대체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디 휴가를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가고 싶죠, 그렇죠?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뭐 게임도 구입을 해야 되고 콘솔 박스 같은 것도 콘솔 구입해야죠, 그렇죠? 뭐 엑스박스든 플레이스테이션이든 뭐 닌텐도든 이런 장비를 일단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과 관련된 그 칩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뭐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되고 여행을 간다면 당연히 이제 호텔, 뭐 그 다음에 항공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사비, 그 다음에 관광비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뭐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가 필요하고요. 무슨 뭐 요즘 뭐 하죠? 뭐 필라테스 같은 걸 하더라도 뭐 일정한 공간과 무슨 뭐 매트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유니폼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등등등. 그러한 두 번째 형태의 리저는 대체로 시간을 투입할 때 시장 소비가 그러니까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완 관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남는 시간은 다 내가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효용이 늘어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그 트렌드가 최근에 있습니다. 여하튼 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자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강의하는 재정학은 거시경제학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서요. 그래서 그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그 재정학 책을 조금 더 꼼꼼히 읽으시거나 왜냐하면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제 역량 제가 재정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혹은 응용 미시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재정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이해가 재정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사실 재정학 강의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재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1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학 코र्스를 오퍼하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개설을 한 것이어서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할 경우에 당연히 소득은 늘어나겠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노동에 투입하고 나의 여가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은 늘어납니다. 일한 시간만큼 소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켓 컨섬션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효용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덜 해피해지지만 조금 더 불행해지지만 이를 통해서 늘어난 소득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onsumption leisure choice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어느 선에서 자신이 잘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을 1시간 더 할 때 추가로 얻는 편익이 있겠죠. 그게 바로 소득이 늘어나서 그로부터 소비를 조금 더 하게 되고 그만큼 효용이 증가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늘어난 효용의 증가분이 일을 1시간 더 할 때 추가로 얻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바로 뭐냐면 여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1시간 여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 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효용이 줄어들 거예요. 그 줄어든 효용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추가적인 편익과 추가적인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잘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로시간을 결정을 할 거예요.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일리는 시간당 $10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로소득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2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가 도입이 되면서 $10를 받으면 그거의 20%에 해당하는 $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뭐 일을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다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도입되면서 세후 시간당 임금이 이제 $8로 떨어졌어요. 라일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세금으로 인해서 시간당 임금이 $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세금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줄어든 소득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일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줄여서 소득을 보상받고 싶어서 일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일을 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각각의 경우 이제 그냥 제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예산 제약이라든가 무차별 곡선 뭐 이런 걸 이제 그리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서도 뭐 구체적인 분석은 나중에 3장, 4장 들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 뭐 그림 그리고 뭐 분석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첫째주여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의 직관에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리의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경제 이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운 혹은 배우기 전인 경제학 이론을 아직 안 배운 우리가 안 배운 경제학 이론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일리는 똑같은 시간 일할 경우 세후 소득이 전보다 줄어들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소득을 많이 하기 위해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라일리는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일을 더 해봐야 고작 내가 받는 돈이 $10가 아니라 1시간 더 일해봐야 $10를 받았었는데 이제 1시간 더 일해봐야 $8밖에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더 일해서 뭐하나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선 그런 그 효과가 작용하는 겁니다. 시간당 $10일 때는 내가 1시간 여가 시간을 즐기면 1시간 내가 놀면 혹은 쉬면 혹은 내가 1시간을 뭐 다른 그러니까 일이 아닌 웍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입을 하게 되면 non-work이겠죠. 그렇죠? 1시간 non-work에 투입하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10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당 임금이 $10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액티비티를 1시간 동안 하게 되면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특별히 수반되지 않는 여기 앞에 돌아가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시장 소비를 보완하는 형태의 뭐 액티비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단순히 리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10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지금 세금 때문에 8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1시간 일 이외에 work 이외에 다른 걸 하게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금액은 8달러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예요. 그러니까 non-work 액티비티를 선택할 경우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전보다 줄어드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뭐냐면 non-work이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non-work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제가 구입할 수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거 혹은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일종의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경제 행위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주고 사는 경제 행위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비용이 수반되는 모든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어떠한 경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율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액티비티를 1시간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 10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이제 일을 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르바이트로 1시간 일을 할 때 거기까지 일하는 곳까지 차비를 들여서 가야 되고 오고 가고 굉장히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불편한 상황들, 스트레스, 짜증나는 인간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뭐 조금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막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어디 집 앞에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뭐 채점하는 논술 채점을 한다든가 뭐 수학 문제 이렇게 채점하는 그런 그레이딩 하는 그런 조금 단순한 그런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진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때의 가격은 이제 10달러란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소득세율이 20% 부과가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non-work이라고 하는 가격이 붙어 있는 이 액티비티의 가격이 이제 10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work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소득세율 때문에 보다 더 저렴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익스펜시브해진 것이죠.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냐면 상대적으로 비싼 거 조금 적게 소비하고요. 상대적으로 싼 거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소득세율로 인해서 시간당 임금, 애프터 텍스 인컴이죠. 시간당 임금, 시간당 웨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non-work이라고 하는 액티비티가 전보다 더 싸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싸진 non-work 액티비티를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non-work 액티비티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시간에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라일리의 선택의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가가 정상제라고 한다면 이제 라일리는 첫 번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를 가리켜요. 대체로 다수의 재화가 정상제입니다. 사람들이 전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재화는 이제 정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멀굿인데 여가도 우리가 정상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동일한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두 사람, 한 사람 능력도 동일하고 뭐 교육 수준도 동일하고 뭐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뭐 쌍둥이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좋겠죠. 한 사람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고 상대적으로 높고 한 사람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적게 할까? 혹은 어떤 사람이 여가를 더 많이 즐길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여가를 더 많이 즐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시간 일을 할 때 애프터 텍스 웨이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가가 정상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가의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일을 할 때 세후 소득은 줄어들게 돼요. 제가 두 사람을 비교했지만 이제 한 사람의 세율 인상 전과 후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혹은 그 텍스가 도입됨으로 해서 소득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소득은 줄어들게 돼요. 당연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전부 다 여가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 말은 일하는 시간을 늘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라면 라일리는 자신의 소득을 어느 정도 많이 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늘릴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인컴 이펙트라고 해요. 소득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가 시간이 정상제이기 때문에 텍스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에 해당하는 여가의 소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1시간 더 일해봐야 $8밖에 벌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여가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텍스로 인해서 여가, 그러니까 non-work activity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예요. 덜 비싸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싼 것을 더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리저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보다 텍스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 싸기 때문에 당연히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라일리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전보다 더 싸진 재화를 전보다 더 많이 소비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이야기죠. 근로소득세가 도입되어서 시간당 임금이 $8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가 1시간의 가치도 이제 $10에서 $8로 떨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에 가격이 붙어 있는데 그 가격이 $10에서 $8가 된 것입니다. 여가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라일리는 상대적으로 싼 여가를 더 소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가의 소비는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게 돼요. 여가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고 근로소득세가 도입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 자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substitution effect라고 불러요.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뭐 상대적으로 싼 거 더 많이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거 적게 소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체 효과예요. 근로소득세율이 도입되거나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제 반드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효과 중에서 무엇이 더 큰가에 따라 라일리의 선택이 혹은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이 인컴 이펙트, 소득 효과고요. 소득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면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가는 정상제이기 때문에 노멀 굿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 효과에 따르면 인컴 이펙트에 따르면 당연히 근로시간은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효과에 따르면 substitution effect는 상대적으로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여가가 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가 더 큰가, substitution 이펙트가 더 큰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근로 시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근로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면 인컴 이펙트가 substitution 이펙트보다 더 크다면 당연히 근로 시간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세율이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락 오바마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지 않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율이 인상되거나 혹은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의 근로 시간은 이제 반드시 줄어들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맥케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은 사람마다도 다르겠죠. 저의 인컴 이펙트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 여러분들의 인컴 이펙트, 서브스티튜션 이펙트,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기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같은 것들을 추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때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그 정도의 차이가 되게 이렇게 크지 않다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어떤 그 크기가 되게 비슷해서, 이 force가 각각의 force가 굉장히 비슷해서,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경기에서 두 팀이 실력이 쟁쟁하다면, 비슷비슷하다면, 어떤 경기에서는 A라고 하는 팀이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경기에서는 여러 번 매치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경기에서는 B라고 하는 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전 뭐 15승 15패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득 효과의 폴스와 대체 효과의 폴스가 굉장히 비등비등하다면, 그러면 어떨 때는 근로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근로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율이 인상이 돼도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면, 뭐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효과만 존재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제 경제 이론은 명확한 게 클리어 컷한 어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게 경제학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뉴스라든가 미디어에서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를 하거나 혹은 뭐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뭐 A면 B다, 뭐 이런, 특히 이제 경제 이슈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A면 B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이라든가 주장은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시간 사이의 관계만 봐도 이런데, 현실에서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단한 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가 더 큰지, 인컴 이펙트가 서브스티튜션 이펙트를 도미네이트 하는지, 혹은 반대로 서브스티튜션 이펙트가 인컴 이펙트를 도미네이트 하는지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이제 엠피리컬 워크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실증 분석. 그래서 우리 지금 챕터 2의 타이틀이 실증 연구인데, positive라고 하는 뜻을 실증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건 뭐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normative에 대한 반대말로 positive란 단어를 쓰고요. 이건 이제 규범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positive는 실제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연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positive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여기 지금 위에서 empirical work을 우리가 실증 분석, 실증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실증은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몰라서 이 실증과 이제 이 실증은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단어 맞죠? 이 실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증 분석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얼마나 자주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근데 대체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실증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empirical work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학은 노멀티브한 그런 학문 분야가 그런 분야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경제학은 이쪽이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가능한 배제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경제학은 파지티브한 학문이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주제들, 경제 이론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empirical work,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실증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효과가 더 큰지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어떤 효과가 더 큰지는 우리가 테스트해야 할 이제 하나의 중요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제이션과 코젤리티에 대한 코제이션 똑같은 말이죠. 코제이션과 코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이제 X라고 하고요. 그에 따른 효과를 Y라고 한번 해보죠. 그 X가 뭐냐면 소득세율이고, 이제 Y가 근로시간이죠. 과연 이제 소득세율의 변화가 혹은 소득세율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과관계를 정말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바로 X고 결과가 이제 Y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마치 꼭 우리가 그 클래스룸에 앉아서 어떤 간단한 실험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진 않죠. 현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에 대한 문제만 생각해봐도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뭐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재산이 늘어나서 이제 뭐 집도 구입할 수 있으면 좋죠. 집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이제 언젠가는 부모님들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자산들도 처분해야 되고 근데 유산 상속이라든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점 경제력이 이렇게 커지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조금씩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심플하다면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보통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세율의 변화가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세금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하튼 X 때문에 Y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X가 Y를 코즈했다. X causes Y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매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X가 Y를 코즈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이 되는 X가 반드시 결과인 Y보다 선행해야 돼요. 프로시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먼저 발생하고 이제 Y가 반응을 해야 되지. Y가 먼저 발생을 하고 X가 따라온다면 그거는 인과관계 자체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인 X와 결과 Y 사이에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집합의 개념을 이용을 한다면 큰 그림이 어떤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Y가 X를 코즈할 수도 있습니다. X가 Y를 코즈할 수도 있고 Y가 X를 코즈할 수도 있어요. 그 두 X와 Y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합니다.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 이 안에 부분 집합의 형태로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인과관계냐면 x가 y를 코즈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y가 x를 코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혹은 x와 y가 뭐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제3의 변수가 변하면 x도 변하고 y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x와 y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x도 변하고 y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x와 y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것도 이 바깥에 제가 빗금친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둘 사이에 일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쪽에 있는 거죠. x와 y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를 얘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인 x와 결과 y 사이에는 반드시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고 x와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런 경우 우리가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 혹은 정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x가 늘어날 때 y는 감소한다. 혹은 x가 줄어들 때 y가 늘어난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뭐 정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저쪽으로 변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럼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혹은 뭐 음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x가 변할 때 y가 변하지 않는다면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x가 늘어나는데 y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사이에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보다 조금 더 협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엄격한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다른 가능성은 사실 이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코젤리티에 대한 이야기와 코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이제 더 간단한 단순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을 구분하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고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혹은 재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미디어라든가 혹은 뭐 여러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트위터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 그 중에 이제 조금 아카데믹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과학, 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은 다양한 사례들 여러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정책을 도입했더니 뭐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근로자들의 무슨 뭐죠 직업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례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비교를 한 것인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주었을 때 변화에 노출된 사람과 그 변화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되잖아요. 비슷한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변화에 노출된 사람과 그 변화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매우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연구 결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일반화해서 다른 사례들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약을 컴퓨터에서 쓰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팝업으로 광고가 뜨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례는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많이 주면 실업기간이 대체로 더 길어져요. 이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 제가 이 슬라이드 내용에 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실직자들이 실직을 했을 때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실업급여를 많이 주면 실업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재정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야 되냐면 그럼 언제 실업급여를 많이 주었을까? 보통 지금 팬데믹 상황이죠, 그렇죠? 리세션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많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실업급여를 많이 주는 경우는 대체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제 상황을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업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리세션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조금 많이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조금 적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생산성의 차이라든가 혹은 근로 의욕 같은 거, 모티베이션 같은 것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생산성이 높은 사람, 생산성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ork motivation 수준이 높은 사람, 모티베이션 수준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직장 내에서 어떤 그 회사가 제도를 바꿨더니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변화에 노출된 사람과 변화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의 차이가 과연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특성의 차이를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한테만 어떤 그 실험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고요. 익스포즈를 시키고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자들한테는 그런 어떤 회사의 정책의 변화를 노출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맞바로 비교하는 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사람들과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들과 실업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다른 것처럼 회사의 정책에 노출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그 회사의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하튼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대체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르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간 일을 했다면 그러면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 같은데 누가 더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가? 근속 기간이 긴 사람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체로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급여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이 중요해요. 나이가 많으면 똑같은 조건에서 나이가 더 많으면 실업급여를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조금 더 많이 준다기보다는 길게 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3개월밖에 주지 않지만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뭐 똑같은 회사에서 젊은 사람과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기간 일을 했어요. 같은 직급에서.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뭐 금액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나이의 차이, 그 다음에 뭐죠? 근속기간. 그러니까 테뉴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을 조금 비중 있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게 받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부르고 실업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한번 불러보죠. 그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 보통 이제 의학 실험에서 이런 그 뭐죠?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구분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약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듯이 그게 무슨 뭐 혈압을 낮추는 약일 수도 있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항체를 형성하는 백신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약을 줘요. 그러니까 플라시보라고 하죠. 플라시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 아니고 그냥 플라시보인데 위약인데 플라시보를 주고 마찬가지로 혈당과 관련된 약이 아닌데 플라시보라고 플라시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플라시보를 주고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형성할 수 없는 그냥 인체에 무해한 그런 식염수 같은 것들을 인체에 주입하기도 하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컨트롤 그룹이에요. 그래서 진짜 약을 처방받는 사람들의 그룹을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트리티드 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적은 실업급여가 벤치마크고요. Low Level of Unemployment Benefit이 이제 벤치마크인데 마치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조금 더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을 더 준 거죠. 이게 트리트먼트예요. 이쪽이 컨트롤 그룹이고 트리트먼트 그룹엔 컨트롤 그룹보다 조금 더 많은 실업급여를 준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실업급여를 더 준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군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실업 기간이 컨트롤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평균 실업 기간보다 짧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실업 기간이 이쪽이 트리트먼트고요. 이쪽이 컨트롤인데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업기간,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결과를 확인했냐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그룹에서 오히려 실업기간이 더 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업기간입니다. 구직기간이 컨트롤 그룹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적게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컨트롤 그룹에서의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이 더 길었고 반대로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의 그룹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실업기간이 더 짧았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대로 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실업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실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조금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실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이 실험이 제대로 통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실험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업급여를 X라고 하고요. 실업기간을 이제 Y라고 한다면 정말로 X가 Y를 코드한 것인가? X가 Y를 코드한다면 실업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기간은 길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X가 Y를 코드하는 그 관계에서 뭔가 다른 노이즈 같은 것들이
또 무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앞서 이제 세 가지 조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첫째 조건, 둘째 조건, 셋째 조건. 무슨 조건이었었냐면 어디죠? 죄송합니다. 예. 11페이지에 인과관계 x가 y보다 선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와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x가 y보다 선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는 이제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뭔가 제3의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의 가능성 어떤 third 팩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제3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